안녕하세요. 불교의 불교 방송. 저는 진행자 불교고요. 불교 방송이 13화로 돌아왔습니다. 3월에 광란으로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드래프트로 꼽히는 이번 드래프트의 유망주들이 3월의 광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교 방송 13회차 방송은 3월의 광란에 보여진 이번 드랩 유망주들을 살짝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26 드랩, 26 드래프트 미리 보기입니다. 탑3 얘기는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여러 번 다뤘고 또 오프 시즌 때 한 명씩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탑3를 빼고 나머지 유망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유망주 미리 보기 함께 해주실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제스트의 유망주 최고 전문가 스페이스바님 모셨습니다. 스페이스바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인지 모르겠고 그냥 스페이스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탑 10까지는 꽤 자신 있다는 말씀해 주신 패널분이십니다. 세븐멜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자신 있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드래프티가 물론 탑3만 유명하지만 탑10까지는 그래도 좀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탑 3밖에 안 봤는데 탑 3 외의 유망주를 다룬다고 해서 많이 당황하셨다는 이제 불꽃댄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댄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26드랩은 3명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탑3 외에 하자고 불러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뭐 급하게 3월의 강단이랑 좀 살펴보고 그러고 온 불꽃했습니다. 네. 아, 네네. 이렇게 또 세 분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3월의 광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죠. 스페이스만님, 3월의 광란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번 3월의 광란은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3월의 광란이라 하면 이제 미국 대학농구 디비전 1 그러니까 일부 리그에서 전국 팀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플레이오프 결선 진출 팀들만 골라서 그 팀들끼리 단판전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거죠. 3월이면 NBA 자체가 이제 살짝 순위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살짝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3월에 그래서 대신 대학농구는 이제 단판 토너먼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자체가 이제 대학농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하자면 3월에 이제 농구의 최대 관심사, 최대 이제 즐길거리 중 하나인데 올해는 가장 큰 이제 이변이라면 어쨌든 우승 후보로 뽑히던 듀크가 막판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실책으로 인해서 이제 4강 진출을 못하고 8강에서 탈락한 것이겠죠. 그 외에는 이제 뭐 크게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많진 않지만 어쨌든 탑3로 뽑히던 선수들이 어느 때처럼 이제 결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떨어지면서 최근 대학농구의 트렌드인 고학년이나 이제 유럽 선수들을 다 뽑아와야 팀이 성공한다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제 이번 토너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또 살짝 말씀해 주신 그 탑 3의 활약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탑3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케일럽 윌슨도 안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윌슨은 예, 탑3도 아니지만 이제 좀 억울하게 다루지 못하는데 뭐 추후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네. 근데 결국 이 선수들이 토너먼트에서 활약할 기회가 살짝 애매했다 봐요. 캘럼 윌슨은 애초에 이제 시즌 아웃을 당했고 네. 그리고 남은 3명인데 디반사의 BYU는 이제 사실상 에이스인 리치 선더스가 진작에 시즌 아웃 당하면서 디반사 홀로 외롭게 이제 득점 행진만 이어가다가 이제 무난하게 탈락하는 그림이었고 네. 피터슨의 켄터키 또한 피터슨이 부상 여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휩싸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는 있었지만 이제 아쉬운 성적으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중 유일하게 우승을 노려볼 만했던 듀크의 부저 또한 뭐 본인이 할 것은 하지만 계속 지적되는 그 특유의 운동 능력 부족 그리고 인한 이제 약간의 불안한 셀프 크리에이션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다가 결국 탈락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선수들이 각각의 장점도 보여줬지만 각각 우려되는 부분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된 그런 토너먼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 선수들은 탑3라고 했는데 윌슨까지 합쳐서 탑4는 저희가 뭐 한 선수씩 영상으로 나중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의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3월의 광란을 거치다 보면서 저 의외의 팀과 의외의 선수들이 엄청난 활약으로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3월의 광란을 거치면서 특히 눈에 띄는 유망주 있다면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븐멜로님은 어떤 선수가 눈에 띄셨나요? 저는 먼저 미시간대가 지금 파이널 4에 올라 있는데 미시간대 에이스인 3학년 약셀 랜더버그 요 선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네, 일단 아직 농구 잘 모르는 풋내기들 사이에 확실히 3학년이 좀 짬이 차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일단 키는 6피트 9인치에 윙스팬이 7피트 4로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플레이에 잘 써먹는 느낌이 들었고 토너먼트 이전에는 15득점, 7리바운드, 3.3어시스트, 그 다음에 스틸 블락 각 1.2개씩, 그리고 3점 슛이 저번 시즌보다 시도도 2배로 끌어올렸지만 37.4%로 성공률도 상당히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슛이 갖춰지고 수비랑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꽤 괜찮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확실히 토너먼트에서 활약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토너먼트에는 21득점, 7.3 리바운드, 4.3어시스트, 그 다음에 3점 성공률이 지금 50%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이가 많긴 합니다. 02년생이긴 한데 위닝 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을 저는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능력이 엘리트급은 아니어도 꽤 좋고 그래서 리바운드를 잘 잡고 이 선수가 직접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온볼 상황에서 자기가 속공을 그대로 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치 4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캐치앤슛, 캐치앤드라이브 옵션이 둘 다 있어서 뭐 리그에 가더라도 당연히 이 선수가 1옵션은 아니겠지만 45도나 코너에서 꽤 괜찮은 옵션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실링을 보자면 뇌와 슈팅이 어느 정도 장착된 타리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능력은 살짝 너프됐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위닝팀에서 뽑아서 롤플레이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음, 네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스페이스반님은 약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멜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나이가 좀 많지만 작은 육각형 느낌의 윙이라 보시면 편해요. 네네. 이 스틸, 블락 양쪽을 수비에서 어쨌든 찍어내는 능력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탈이 있음처럼 팀 수비 능력 자체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데 어쨌든 활동량을 기반으로 이제 승부하는 유형의 선수죠. 그리고 본인의 직접 핸들링이나 패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직접 속공해서 공격을 어느 정도 주도할 능력이 있고 슛이 이제 기복형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어쨌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타리이슨 유형 아니면 이제 예전 레리 낸스 주니어 선수의 약간 뭐 더 업그레이드 버전? 살짝 그런 유형의 이제 롤플레이어 윙 정도를 그려보시면 이제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선수가 로터리 픽을 가지고 있는 팀 팬분들이 좀 탐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슨 정도면 꽤 괜찮은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탑3 말고 잘 모르지만 불꽃 댄서님께도 한번 여쭤봐야겠죠. 불꽃 댄서님은 어떤 선수가 이번 토너먼트에서 좀 인상적이셨나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일단 기록을 싹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기록을 싹 살펴보니까 한 선수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네. 사실 다이제스트에서 평가 진짜 안 좋은데 그래도 기록상으로는 말 안 할 수 없는 선수 다리우스 A컵 주니어 준비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선수가 나중에 이제 언급할 선수랑 이 선수가 거의 뭐 극과 극이라고 봐도 돼요. 현재 트렌드에서 정말 부합하는 선수와 현재 트렌드에서 안 어울리는 선수 이렇게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A컵은 현재 트렌드에서는 살짝 벗어난 선수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베시니 같은 경우도 이 선수는 챔피언 팀의 에이스 가드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선수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조금 뭐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는데 일단 선득점 마인드 너무 강하고 자꾸 힘이 없어서 컨택도 좀 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전 토너먼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칸소를 16강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평득을 이 토너먼트에서 거의 6점 정도 끌어올렸어요. 네. 그래서 첫 두 경기에서 30득점에 5어시스트 평균 기록했는데 이게 최근래 달성한 선수가 50년 내에 3명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명이 지난 시즌에 오클라호마 소속으로 이제 활약을 했던 오웨고 그 전 선수가 레리버드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36득점 기록하면서 하이포인트 상태로 32강에서 16강으로 이끌 당시에도 이게 아칸소 역대 신입생 토너먼트 최다 득점이었다더라고요. 이 선수가 레전드 많이 불러왔어요. SAC 토너먼트 상에서도 이 선수가 그 컨퍼런스 득점 1위랑 어시스트 1위 동시에 기록했는데 이게 피트 마라비치 70년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상적인 기록들은 세웠다. 근데 이게 대학에서만 통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 스바님이 이제 좀 많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선수였고 베시니가 최근에 빅보드 5위로 나가지고 한 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만님, 이 논란의 다리우스 A컵 주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A컵은 저희가 오늘 어쨌든 탑 10권을 다루잖아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라 그때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A컵 주니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뒤에서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페이스만님께서 이제 과거 불교 방송에서 수차례 이번 드래프트는 탑3와 그 외에 선수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븐멜로님, 탑 10을 눈여겨보신 입장에서 탑3와 그 외 로터리급 선수들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탑3 픽도 뭐 당연히 단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탑3 픽과 밑에 픽의 선수들은 차이가 꽤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케일러 윌슨까지 묶여서 탑4라고 하지만 케일러 윌슨은 저는 보면 볼수록 이 선수 그냥 대학리그 여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능동적인 득점 자체가 좀 어려운 유형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선수가 그 스바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긴 했지만 상위 대학들과 막 여러 번 붙기 전에 부상당해서 검증도 딱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이 선수에게 확신을 느끼는 건 그냥 잘 뛸 것 같긴 해요. 네, 그 네네. 정도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후에 그 5에서 8픽 사이에 있는 가드들도 각자 약점이 뚜렷한데 A컵 주니어는 앤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NCAA에서의 퍼포먼스가 리그에서 이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고 플레밍스도 득점력이 아쉽고 미켈 브라운 주니어는 저는 약간 디러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와글러를 좀 기대 중이긴 한데 이 선수도 이제 기본적인 킹리스나 스트렝스 면에서 의문이 있어서 지금 탱킹을 한 10개 팀들이 탑3 픽이 안 걸리면 좀 아쉬울 드래프트일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인디애나가 꽤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인디애나의 선택이 납득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븐멜로님의 이제 설명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현재 탑3를 제외하고 탑 8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은 케일럽 윌슨. 전 이제 윌슨은 그래도 탑3랑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다섯 번째 뒤에 선수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플레밍스, 와글러, A컵, 그리고 이제 미켈 브라운 주니어 뭐 요런 가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는데 앤서님은 A컵 말고 다른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스바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타이리스 맥시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래서 킹스턴 플레밍스 눈여겨봤거든요. 네네네. 제가 탑3 외에 유일하게 조금 본 선수인데 네네네. 아니 이 맥시가 될 수 있다 이랬는데 보니까 맥시보다 키도 더 커요. 네, 얘는 19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 했더니 보니까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맥시처럼 퍼스트 스텝 좋고 순속은 좋은데 그러고 맥시처럼 속공을 잘 이끌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맥시가 득점 퍼스트 마인드, 선득점 마인드가 좀 강한 스코어링 가드라면은 얘는 패스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고 속공에서도 패스가 조금 더 주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친구였고 그 ASTTO라고 하죠.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 비율도 3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영리하고 근데 맥시가 가진 장점들을 얘가 가지고 있나? 그러면 3점과 플로터가 일단 없어요.
어, 근데 맥시가 그 두 개를 빼놓고 보면 맥시일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왜 스바님은 왜 얘가 타이릭스 맥시가 될 수 있다고 했지? 하고 보니까 미드레인지 풀업 점프는 또 좋아요. 그래서 이게 베시니가 미드레인지 마스터라고 평가를 하던데 이게 플러터를 미들 풀업으로 대체를 하고 3점이 약한 거를 패스로 대체를 하면 얼추 맥시가 될 수 있나? 근데 맥시 팬 입장에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재밌게 좀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럼 이제 스페이스만님, 그 플레밍스는 과연 맥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밑그림이 맥시랑 비슷하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달라요. 맥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 몸빵이 있는데 플레밍스는 좀 작고 마른 편이죠. 네. 그리고 둘이 비슷한 지점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퍼스트텝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치고 나가는 그 능력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던 건데 그걸 만들어낸 차이가 맥시는 이제 3점을 프로로 오면서 엄청나게 발전시켜가지고 그 3점으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거기서 이지선다를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플로터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유형이잖아요. 네네네. 플레밍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3점은 굉장히 로우 볼륨의 플로터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프레임 차이가 좀 있고요. 기본적인 그 몸 두께 차이가.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랜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패스 능력치를 더 키워가지고 테크트리를 살짝 패스 쪽으로 찍고 그리고 플로터 대신에 미들 풀업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결과물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시작점에서 기본 접근법에 그 유사점은 있다.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입생 가드 중에서 어쨌든 이만한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패싱 능력과 순속으로 치고 나가는 그 순발력 그 양쪽을 다 갖췄던 선수는 사실 얼마 없어요. 맞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한 장점이 있다는 건데 근데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득점 안정성 면에서 골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몸싸움을 이겨내기엔 좀 약하고 그렇다고 이제 3점 볼륨을 키우기에는 3점 자체가 약간 로딩형이라 그거를 고볼륨으로 맥스처럼 던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결국엔 득점 면에서 이제 의문부호가 많은 거죠.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패싱 자체도 뭐라 해야 될까요? 볼킵 과정 자체가 자기가 이제 가속을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플레이메이킹이 위력적인 거고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바깥에서 본인이 양옆으로 횡적으로 흔드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는 면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건식을 좀 타는 선수고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런 것까지 됐다면 이제 위티오로 치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문부호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안 좋게 본다면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이 장점을 높게 봐가지고 이 선수에게 주전 가드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좀 여백이 많은 네, 그런 선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멜로님은 요 선수들 중에 누가 인상적이셨나요? 혹시 와글러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와글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나머지 저 일단 난쟁이 카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난쟁이가 그제 많아요. 개인의 선호도인데 네네. 와글러가 이 중에는 제일 길쭉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키가 6피트 6에 윙스팬 6피트 10. 그래서 생긴 것도 플레이를 좀 아쉽게 한다.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17.9득점에 어시스트 거의 5개 가까이 하는데 토너먼트에서도 3점 효율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44%씩 던지면서 17.5득점, 득점 페이스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턴오버도 생각보다 되게 안 하고 그래서 컴패리즌이 뭐 할리버튼, 리브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 선수가 이제 포인트 카드로 분류되는 거에 비해 아직까지 완전히 포인트 카드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핸들링이 괜찮고 또 시야도 좋고 그래서 플레이메이킹에 재능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확실히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도 이 선수가 이제 장차 메리트가 쭉 있으려면은 결국 1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한테 마음이 들었던 건 이제 정면 3점이 꽤 좋아서 투맨 게임을 할 때 수비수가 고 언더를 해버리면 바로 응징을 하는 게 조금 저는 메리트가 있었고, 이런 거는 뭐 리그에 가도 저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들링도 있고 뭐 슈팅 레인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뭐 A컵이나 플레밍스에 비해서는 농구를 조금 더 오펜스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선천적으로 퀵니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직 몸에 힘도 안 붙어서 당장 데뷔 시즌에는 제가 기대하는 거에 비해 조금 그닥일 수도 있다. 오히려 상대 앞선에게 완전히 잡아먹힐 수도 있다. 리그에 가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리노이 대학에서 토너먼트에서 뭐 리모텍을 할 때 보면은 좀 느려서 크로스오버 한 번에 수비를 찢는 게 아니라 좀 스텝을 섞고 수비를 등지기도 하고 다양한 페이크를 섞어서 가는데, 이게 가감속을 잘 섞고 해지 드리블이 좋은 거는 좋지만 이게 더 윗단계의 수비수들 상대로도 먹힐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슛, 핸들링, 패스는 저는 그래도 꽤 NBA 레디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몸이 퀵니스가 떨어지고 프레임이 얇은데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 농구력과 스킬셋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될지가 이 선수의 실링과 플로어를 둘 다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뭐 플레밍스가 약간 테무 맥시였다면 여기는 좀 테무 할리버튼? 뭐 약간 요런 느낌의 평가였는데, 스페이스만님은 와글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지금 일리노이가 1년 내내 이제 NCAA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보였고 거기서 4강 진출까지 이뤄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가산점은 어쨌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 재밌는 게 일리노이 대학이 작년에는 야쿠초니스를 이제 중심으로 짜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도 와글러 외에 보면 다 유럽 선수들이에요. 지금 NCAA 트렌드인 그 유럽 스카우팅에 사실 정점에 있는 팀 중 하나인데, 재밌는 게 제가 어디서 그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그 와글러를 이 팀에서 영입한 이유가 미국인데 유럽 가드처럼 플레이해서 그랬다, 이런 어, 얘기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평이 딱 맞는데, 미국인이지만 스타일이 사실상 유럽 가드식이에요. 네. 개인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밖에서 슈팅이나 아니면 BQ를 우선으로 하는 선수고, 근데 이제 작년에 야쿠쇼니스 같은 그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는 사실 운동력 같은 면은 야쿠가 좀 더 뭐 비슷비슷해도 야쿠가 좀 더 우위가 있었다 보는데, 야쿠에 비해서 멜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헤지테이션으로 그 변박으로 약간 흔드는 그 개인기 면에서는 약간 더 강점이 있다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유럽 가드들의 그 BQ 디시전 메이킹에다가 약간 미국 가드들의 약간의 개인기, 이게 적당히 섞이면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몸이 상당히 비루하셔가지고 네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힘이나 속도나 양쪽이 다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이제 속도가 유의미하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이 선수가 힘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NBA에서 통할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까? 만일 그런다면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옆으로 크로스오버를 약간 흔드는 그런 기술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일단 앞에 수비를 제치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볼킥을 약간 챔버식이나 이제 범핑을 섞어가면서 본인의 레파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이 선수의 업사이드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선수가 그렇게 몸을 키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DQ와 슈팅 사이즈의 조합이란 면에서는 결국에는 평가를 좀 개 중에는 높게 하지 않을까 싶은 선수입니다. 약간 할리버튼이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나요? 그 왜 얘기가 나오는 건지는 알겠는데 네. 패스가 할리버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킹스 시절의 할리버튼 얘기라면 뭐 약간의 유사점이 있겠다 정도. 약간 그 메인 핸들러보다 약간 보조 프로필에 가까웠던 그 아, 그렇죠. 그것도 시절의 사실 예, 할리버튼. 장점 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메인 핸들러는 아닌데 그냥 삐끼빠빠 할 거다, 이 정도 의미. 네. 아, 네. 좀 태무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 와글러는 프로 와서는 성공하고 드랩에서는 실패하겠네요. 예. 어, 예, 할리버튼, 야쿠소니스 다 자기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받았고, 예, 근데 프로 와서는 뭐 할리버튼처럼 대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딱 음, 들어보니까 저는
아, 이 선수 드랩에서는 조금 미끄러지고 주우면 스태픽 제대로 되겠구나. 이 생각 딱 드는데 재밌네요. 근데 저희 A컵이랑 브라운 저 두 친구 얘기 들어보면 와글라가 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뒤에서 해준다고 하신 그 A컵 얘기, 스페이스바님 이어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앤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A컵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핸들링 레파토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패싱이나 득점이나 이거는 참 기가 막혀요. 네네. 뭐라 할까요? 그 본인 레파토리는 참 완성돼 있는데 문제는 그 레파토리 자체가 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대학 레벨에서는 이제 문제가 덜 됐지만 기본적으로 자세가 상당히 높고 얘기하자면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몸을 상당히 못 쓴다 봐요 저는. 아, 네네. 이 사이즈 자체도 작고 그러면 이제 퀵니스 면에서 이제 스텝을 확 치고 들어가는 그 넓은 보폭이 퍼스트 스텝의 이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뒷발이 크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힘이나 속도나 둘 중 하나는 갖춰야 된다 보는데 둘 다 애매하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수가 온볼보다는 오프볼 쪽에서 오히려 더 기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공격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수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를 또 봐야죠. 그래서 수비에서는 그러니까 자세도 높고 느리고 약하면 그냥 절망적이에요. 네. 다른 선수들도 수비를 다 약점이 있다 보지만 A컵 레벨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레이영급의 수비수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A컵이라고 봐요. 네. 아, 트레이형이 나오나요? 근데 수비 한정으로는 정말 그 정도인데 그럼 이 선수가 공격이 트레이영급이나 사실 득점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지만 공간을 벌리는 움직임이나 거기서 나오는 패싱이나 이거는 0에 비해서 어쨌든 한 티어는 아래거든요. 네네. 그래서 A컵의 경우에는 이 공격이 이런 피지컬적 문제가 공격에서 얼마나 리그에서는 통하는 정도가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그 공격의 정도가 이 선수가 수비에서 까먹는 정도를 이제 정당화할 수준이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포지티브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최대 프로필은 이 선수는 벤치 가드로 잘할 프로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저도 어쨌든 그 부분엔 동의하고 그 주전으로 보기에는 이게 여기저기서 깎아먹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가진 그 장기 자체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공을 쥐어주면 뭐라도 할 수 있고 베시니가 말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주가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 그런 선수예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정말 주전을 성공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사람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약간 좀 오픽은 좀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패널분들 중에 뭐 미켈 브라운 주니어나 아니면 전 난쟁이 가드 중에서 뭐 라바론 파일론도 여기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저는 파일로는 잘 못 봤고 네네네. 미켈 브라운 주니어를 봤는데 네. 일단 이 선수가 제가 좀 꺼려지는 거는 등부상이 있는 게 살짝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네. 할리버튼도 사실 인디애나에서 뛰다가 등부상 후에 좀 리머텍 잘 안 들어가고 이런다고 좀 욕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 그쵸. 선수는 벌써 대학 때부터 이렇다는 게 저는 조금 걸리고 물론 점퍼가 좋고 이 선수가 평가에서도 보면 되게 게임을 스무스하게 풀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슈팅에서의 발전도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도합해 보고 등부상이 와서 나중에 리머텍을 그렇게 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합쳤을 때 저는 그냥 디로셀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음, 네 디러셀. 미네소타에서 또 오래 보셨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죠. 저는 이런 타입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보고 안 봤어요. 저는. 네. 네. 스페이스만님 미켈 브라운 주니어 디러셀과 유사합니까? 사실 저는 A컵이 좀 디러셀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 보고 네네. 브라운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치고 나가는 보폭이 최대 강점이에요. 이거는 A컵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저는 둘이 대척점에 좀 있다고 보는데 브라운의 경우에는 이제 3점을
잘 넣지는 못하는데 예쁘게 올라가고 고볼륨으로 어쨌든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잘 들어갈 거라고 보면 좀 가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퍼스트 스텝 사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머텍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럼 이 선수의 문제가 뭐냐? 한 번 그 골밑으로 들어가시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폭주 기관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고등학교 때 저는 이 선수 가장 우려점으로 뽑았던 게 하체 컨트롤이 너무 약하다. 하체 밸런스가 휘청거린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학에서는 그걸 리머텍으로 이용해 나가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거를 중간에 제어해 내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허리 부상 면에 대해서 살짝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그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골밑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수비수한테 충돌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드리블을 끊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떠가지고 점프 패스로 이어가거나 이 두 가지 경향성이 좀 있다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할리버튼도 이런 가드가 점프 패스에 좀 비중이 높아지면 허리에 부담이 가면서 할리버튼과 동일하게 이게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서 올해 아브디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속을 내면서 중간에 감속을 못 하고 그대로 수비수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것도 허리 쪽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사실 허리 부상이 위험으로 이어지는 거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브라운이. 그런데 대학에서부터 그 허리 부상이 문제가 된다. 저는 부상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플레이 스타일과 부상이 이렇게 연관 관계가 생긴다 이러면 조금은 우려를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브라운은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선수를 온볼을 프로에서 얼마나 믿을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아까 멜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수 주전 가드를 믿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근데 애매해요. 어쨌든 외곽에서 슈팅을 만들 수 있고 패싱도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나오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상 우려까지 합치면 결국 이 선수도 최대의 어쨌든 최적화된 활용은 그 안쪽에서 그 리스키한 꼬라박 같은 거는 그냥 삭제하고 그냥 오프볼 위주의 그런 슈터, 스코어러, 벤치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최적이 아닐까. 그러면 뭐 코비 화이트랑 좀 비슷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정도가 최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몇 픽이 제자리냐 이런 질문은 좀 있겠고요. 대충은 생각이 그렇게 정리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요렇게 한번 탑 8 선수들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페이스바님 퀘인턴스가 원래는 좀 탑 8을 위협할 유망주지만 좀 부상 이슈로 명단에서 제외됐지 않겠습니까? 퀘인턴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퀘인턴스는 그러면 살짝은 언더사이즈지만 어쨌든 수비에서 영향이 큰 그런 스위치 빅맨이라 보시면 되는데 골밑 존재감보다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 외곽으로 스위치에 나가서 가드의 사이드 스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민첩성 이게 최대 강점이라고 보고요. 네. 반대로 이제 공격에서는 골밑 받아먹기 말고 확실하게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런 유형의 빅맨인데 무릎 부상이 있죠. ACL. 작년에도 시즌 아웃이고, 네, ACL 파열로 작년에 시즌 아웃, 이번 시즌에 그거 여파로 다시 시즌 아웃.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서 제대로 뛰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무릎 부상이 두 번 연이어서 터진 언더사이즈 스위치형 빅맨이라 이 조합 자체가 조금 농구 좀 보신 분들은 좀 위험 신호가 오시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떨어진 거긴 한데 터지면 뭐 이 선수가 그래도 스위치가 되는 빅맨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이제 탑10 거론이 됐던 건데 메디컬 리포트를 구단들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더라 하더라도 공격 쪽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뭔가 설명 들으니까 그 인디애나에 있던 아이자 잭슨이 전 살짝 생각이 나는데. 그러네. 근데 잭슨보다 살짝 이제 등발이나 힘 같은 건 좋아가지고 거기서 좀 더 기대치가 올라간 사실 그런 느낌? 언더사이즈 빅맨이 좀 큰 부상 당하면 좀 쉽지 않으니까 이 선수도 어떻게 메디컬 리포트를 팀들이 생각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탑 8권 선수들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렇다면 탑 8을 위협할 만한 유망주는 누가 있을까요?
불꽃랜서님은 누구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제가 A컵 보다가 이제 발견한 선수인데 네네네. 그 애리조나가 인상적이라서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코아피트는 세브멜로님께서 해주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브레이든 버리스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 버리스요. 예.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딱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에서 조금 애매한 A컵 대비 가장 트렌드에 좀 적합한 카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 그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좀 크지만, 기능성 측면에서는 엣지콤이 좀 떠오르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피지컬 좋고, 리바운드 잘 잡고, 수비 좋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트렌드에서는 꽤 가치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을 했고, 사실 나이가 한 살 많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징계받아가지고, 이제 네.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유형이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고, 키가 193이 애매하다 하지만 사실 에지코도 193이에요. 예, 근데 뭐 나름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A컵 상대로 23점 넘는 걸 보니까, 뭐 나름 폭발력도 있고, 대신에 이제 메인 볼핸들러는 될 수 없고 서브 볼핸들러의 퍼스트 스텝이나 아이솔이 안 되는 유형 요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을 감안해도 뭐 나쁘지 않다. 탑 8 한 번은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페이스만님, 버리스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애리조나가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이자 이제 올해 최강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버리스에 대한 평가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시점에서 예상을 한다면 탑 10으로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일 거예요, 버리스가. 네네. 그만큼 앤서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평가를 높게 받고 있고 어쨌든 사이즈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상체 힘이나 이런 게 준수하고 그러면서 수비에서의 이 머리나 인지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상대를 귀찮게 하면서 이제 패싱 레인을 끊는 그 능력이 굉장히 특출나고 거기서 스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살짝은 특이한 프로필이라 생각하는데 폭발적인 운동량은 없는데 어깨를 낮추고 치고 들어가는 능력은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프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속공 마무리나 그 돌파 후 마무리 혹은 플로터 이게 최대 강점이에요. 네네. 대신 이제 완전히 낮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패스로 이걸 전환하진 못하고요. 패스 각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그래서 메인 핸들러는 아니고 딱 수비 그리고 이제 오프볼 공격에서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슈팅가드 살짝 다르긴 한데 뭐 덴버 크리스천 브라운 이런 유형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 이런 유형은 어쨌든 언제나 수요는 있으니까 롤플레이어로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선수 탑10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유형은 3점을 잘 넣어줘야 가치가 더 있는데 완전히 버리스가 엘리트 슈터라고 보기엔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 정도입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선수인 것 같은데. 멜로님은 아까 이제 불꽃앤서님이 스포로 하신 것 같은데, 코아피트? 맞나요? 코아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스타인바흐가 더 픽 순위가 높았는데 네. 또 지나다 보니까 코아피트가 예상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아피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애리조나 대 1학년인데 1라운드 원래 후반에서 예상되다가 지금 애리조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해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선수를 미국 성대 때 디반사랑 같이 뛰었을 때부터 이 선수가 정말 파워풀하게 하고 되게 생긴 것도 좀 빡세게 매력적으로 생겼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두고 봤는데 일단 키가 좀 아쉽습니다. 키가 6피트 8에 윙스팬 6피트 11 정도고 덩치는 꽤 좋아요. 235파운드니까. 그래서 드랩 당시 에런 고든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러니까 에런 고든과 유사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토너먼트 때 딱 자기 할 일 잘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17.5득점에 6.8리바운드, 야투율도 54% 정도 됐는데 이 선수가 3점 시도가 토너먼트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원래도 3점이 좋진 않았지만 뭐 두 경기에 하나 정도 던지는 그러면서 30% 초반대인 선수였는데 아예 3점 슛을 봉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보면 공격이 대부분 뭐 포스트업을 하던지 아니면 탑이나 하이에서 볼 캐치를 한 다음에 직접 드라이브를 하던가 사실 약간 꼴박성에 진짜 몸을 이제 범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드라이브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하이로우 게임에서 피딩을 해주기도 했는데 일단 이 선수가 자유투가 거의 뭐 시즌에 60% 초반대가 나왔고 토너먼트에서도 70% 간신히 넘겼는데 일단 슛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캐치앤샷 3점 정도는 장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포스트업은 이 선수가 너무 작아서 리그에서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에서 쓸만한 게 지금은 캐치앤드라이브 아니면 하이로우 게임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수비가 사실 세로 수비가 좋기엔 좀 짧고 가로 수비는 저는 조금 둔하다고 봐서 공격에서 옵션이 이 정도면은 대학리그 활약에 비해 리그에서 쓰임새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줄리어스 랜들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 선수는 뭐 짧게 말하자면 랜들처럼 하면 망하고 고든처럼 커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랜들 정도의 핸들링이 안 나오고 링커이자 롤플레이어로는 좋은데 이 선수가 이제 애리조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사실 볼을 저는 짧게 잡고 포지션을 마무리할 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포인트 포워드로 발전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저는 그러니까 코아피트도 이걸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 모습만 봐서는 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3점 진짜 리그에서 쫓겨날 정도가 아닐 정도로만 장착을 하고 수비 빵꾸만 안 내면 저는 꽤 괜찮은 4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프로필로만 보면은 그냥 하위 리그 여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아피트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아까 스타인바우 얘기도 하고 싶어 보셨는데 스타인바우는 어떤가요? 네, 스타인바흐는 일단 이 선수도 예상 픽 순위가 되게 널뛰기를 하는데 일단 토너먼트에서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워싱턴대 1학년인데 일단 대학교가 좀 아쉽다 보니까 이 선수는 독일 출신이고 6피트 11 그리고 몸은 좀 얇아요. 220파운드 정도 되는데 뭐 10번대 초반 로터리피 끝자락 예상이 됐지만 또 완전 10순위 후반대로 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팀의 니즈에 따라 뽑히는 순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샬럿이 픽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것도 있었고 뭐 OKC가 픽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일단 18.5득점에 11.8리바운드 몸이 얇긴 한데 리바운드를 상당히 잘 따고 블락 스틸도 1개 이상씩 합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어시스트가 1.6개인데 턴오버가 2개예요. 그래서 이 비율로만 보면 안 좋은데 실제로 저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은 코트를 꽤 읽으면서 플레이를 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네. 운동 능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포지셔닝이 좋아서 리바운드도 잘 잡고 거기서 세컨 찬스를 만들어 득점을 해내는 감각도 꽤 있고 양손 마무리 되고 컨택 후의 마무리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굼뜬 백인 빅맨이 아니고 나름 속공 참여도 되고 또 3점도 이제 나름 던질 줄 압니다. 1.8개 시도해서 성공률도 뭐 34% 정도 되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하이 피켄롤을 한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볼을 잡아도 자기가 원투 드리블 정도는 한 다음에 리번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백다운 후에 포스트업을 하거나 뭐 그런 거를 나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슈팅 능력도 상당히 올라가는 중이고 이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좀 웃기긴 한데 이번 시즌에 그 원주 DB의 헨리 앨런슨 선수가 KBL에서 플레이를 딱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 앨런슨의 KBL 버전의 리바운드가 좀 좋아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림 프로텍팅이 오히려 아쉬워서 이 선수가 리그에서 4번에서 뛰어야 될지 5번에서 뛰어야 될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컴패리즌이 뭐 부세비치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얇고 뭐 모바그너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다만 저는 투빅 트렌드에서 이 선수가 쓰일 수 있는 여지는 꽤 많은 타입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요 두 선수들의 스페이스만님 의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스페이스만님 먼저 코아피트 약간 조금 옛날에 태어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당히 문제야, 저 프로필이. 아, 그쵸. 포스트업하는 2m 정도의 이제 언더사이즈 4번인데 네. 그 멜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리조나 선배인 에런 고든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다 봐요. 네네. 비슷한데 에런 고든에서 외곽 슛하고 점프력을 빼버리시면 돼요. 운동 능력을. 그게 에런 고든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솔직히 PT를 어떻게 써야 되냐 물으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이 수직 폭발이 안 나오고 고든처럼 이 원폭 점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안 되고 한번 죽이고 한번 몸으로 밀고 하는데 벤치에서 어쨌든 뭐 켈든 존슨 얘기도 좀 나오던데 존슨만큼의 드리블이 될지는 모르겠어서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안쪽에 들어가서 포스트업 자리 잡는 능력이 어쨌든 최고 툴이라 보고요. 네. 몸으로 상대 박스아웃하는 자리 싸움하는 그게 최고 툴인데 그거를 벤치에서 어쨌든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3점은 어느 정도는 장착이 어쨌든 되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든 프로필이 좀 네, 거시기하네요. 좀 애매하고요. 스타인바흐는 애매한 게 건실하고 잘하는 게 많은데 반대로 이제 특출 난 부분도 이제 리바운드 같은 부분 외에는 이제 좀 애매하죠. 네네. 그리고 좀 작은 육각형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인바흐가 이제 느린 선수에 비해서는 많이 민첩한데 또 민첩한 선수에 비해서는 많이 둔해요. 네. 그러니까 느린 애들 중에 좀 빠른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으로 운동 능력은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주전 이상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확실한 장점이 뭐가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선수도 그런 백업빅 정도 프로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 선수들까지 한번 탑 8을 위협할 만한 선수로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요 선수들 말고 2라운드까지 한번 통틀어 가지고 이 선수 꼭 소개하고 싶다 싶으신 선수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선수가 있다면 이제 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앤서님은 그 2라운드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소개하고 싶은 선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2라운더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런데 그나마 좀 생각해서 그나마 조금 그 얘기해 볼 만한 게 그 패트릭 운공바 예. 아, 부저 옆에서 부저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높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허슬이라든지 요런 부분 잘 채워주길래 저런 애들 2라운드에서 뽑아서 백업맨으로 리그에서 좀 쓸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얘 근데 올해 안 나온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아, 안 나오면 제가 할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만님은 조금 이 선수 나중에 드래프트 때 좀 생각보다 좀 앞순번에서 뽑힐 것 같다거나 아니면 좀 스틸픽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선수 있으신가요? 일단 그 앞쪽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선수가 한 명 있어서 라바론 파일론은 어쨌든 탑 10권에서 언급이 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네, 파일론. 파일론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드들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중에서 대학 퍼포먼스로만 보면 파일론이 가장 나은 부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비를 제치고 공간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득점이나 패스로 이어나가는 능력,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네네. 파일론의 경우는 이 양쪽을 어쨌든 갖추고 있거든요. 네. 바깥에서 헤지테이션으로 상대를 제치는 게 어쨌든 드랩 최고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안쪽에서 플로터나 이제 미들슛으로 연결해서 이제 3레벨 스코어링을 이어나가는 그쪽 면에서는 어쨌든 드래프트 최고 중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완성도 면에서는 이제 가드 중 최고 레벨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선수도 어쨌든 몸 자체가 약하고 조금 얇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비나 이제 범핑 상황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고 그러면서 좌우 편향이 좀 있거든요. 네. 왼쪽으로 갈 때는 상당히 다채로운데 기술이 오른쪽으로 갈 때면 그 왼쪽만큼 핸들링이 안 나와서 그냥 미들 풀업이나 이런 단조로운 공격으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양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주전급 스케일로 보기에는 그 부분이 걸린다. 주전 가드까지 가기엔. 그래서 오프 가드로 가거나 근데 오프 가드로 또 주전으로 넣기는 이제 수비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또 벤치에서 이제 크리에이팅하는 좀 수비를 깎은 니켈 알렉산더 워커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슛이 좀 더 기대치가 있는.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그 드래프트 초반에 드래프트 그 픽이 이렇게 안 됐을 때 눈여겨봤던 선수가 벤 스터츠 요 선수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스터츠가 저기 이제 그 로터리권에 있는 난쟁이 가드 친구들보다 당장은 더 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브록돈이랑 비슷해서 방향 편향이 있겠지만 스터츠는 어떤가요? 서치도 이제 나이가 다른 가드들에 비해서 좀 있어가지고 4학년이죠 아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도 몸이나 이제 운동력 같은 면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머리로 커버하는 스타일이라 생각해요. 네. 스터치도 방향 편향이 있는데 파일로는 왼쪽으로 간다 했죠. 스터치는 오른쪽으로 갈 때만 돌파가 유의미하고 왼쪽으로 가면 스텝백 정도. 네. 저는 매크로 농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스터치와 아이어와의 농구를 네네. 같은 거를 약간의 베리에이션만 줘서 똑같이 뺑뺑이를 돌려요. 네. 근데 그럼 주어진 선택지가 스터츠라는 선수 자체도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피지컬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옳은 선택지를 짜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죽은 볼 처리하거나 패스로 이어나가거나 이러면서 매크로로 어떻게든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느낌? 아이오와 농구를 보신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을 수는 있죠. 또 스터츠 또한 이제 벤치 가드 프로필로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의 수준 파악을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쵸.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는 경우가 없고 잘 안 된다 싶을 때 빠르게 공을 빼고 거기서 오프볼로 움직여 가지고 다시 공격을 리셋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드래프트 중에서 가드 중에서 제일 낫다고 보고 그래서 낄끼빠빠하는 그 능력 자체는 드래프트 가드 중에 제일 낫지 않나 이런 면을 이제 높게 치신다면 3점과 어쨌든 머리가 좋은 그런 가드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 다만 이제 나이가 많고 몸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이제 걸리고요. 네. 스페이스바님께 여쭤보고 싶은 선수 하나 있었어요. 그 기록을 3월에 관람해서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기록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31득점 27리바운드 한 선수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기록을 만들었는데 왜 2라운더 평가받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 타리스 리드 주니어? 이 선수 혹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해가지고요. 그 리드 주니어가 이제 유콘의 그 돌풍을 이끄는 이제 주등 센터죠. 그 듀크를 떨어뜨리는 데에도 사실 이제 멀린스의 버저비터가 컸지만 경기 내내 이제 부적을 수비에서 괴롭힌 리드 역할이 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이가 좀 있는 고학년이면서 확실한 스킬셋이 튀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2라운더를 예측을 받는 거라 보는데 대신 이제 2라운더 빅맨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백업 정도 뭐 그런 느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리드 주니어가 이제 똑같이 이제 확실하게 튀는 그 운동 능력이나 그런 장점이 없지만 이제 힘도 좋고 어느 정도 건실함이 있어가지고 약간 주바치 얘기도 나오는 걸 보긴 했거든요. 주바치 네. 정도는 아니지만 보급형 주바치 그런 식의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튀는 건 없더라도 좀 건실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백업빅 뭐 그 정도 기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주니어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평가가 아니었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콘의 지금의 그 약진도 있고 4강까지 이미 간 마당에 그 3월 퍼포먼스를 힘입어서 워크아웃 과정만 잘 마무리하면 드래프트권에서 이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꽃네스님 만족하셨을까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2라운드권까지 한번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스페이스반님, 과거 이제 불교 방송에서 여러 차례 탑3, 뭐 윌슨까지 하면 탑4, 그리고 그 외에 선수들 간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이번 드래프트가 황금 드래프트라고 평가받는 거는 이후 예정된 두 번의 드래프트들이 그야말로 최악이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27년, 28년 드래프트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이번 드래프트에 올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지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생 나이면 그 견적을 확실하게 내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고등학생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4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최악이다 여기에는 사실 동의를 좀 못하겠긴 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보통 드래프트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 1라운드 풀 이런 것보다는 탑 유망주, 결국 슈퍼스타가 있느냐 이거를 중점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동시에 구단들도 탱킹을 한다면 우리 벤치에서 건실한 선수 뽑자 하면서 탱킹을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우리 구단이 이끌어나갈 슈퍼스타를 뽑자 이거를 원해서 탱킹을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뭐랄까 대형 유망주들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거든요. 네. 웬반야마도 16살, 15, 16 이때쯤부터는 이름을 날렸고 플래그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날렸고 자이언도 고등학교 때 유명했고 그러니까 커닝햄도 고등학교 때 다 평정을 하고 왔고 그러니까 그런 대형 유망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선수들급의 고등학교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스타급의 어떤 싹수가 보이는 선수가 없다. 아마 이게 문제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드래프트가 그렇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과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탱킹 팀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뭐 이건 추후 다루겠지만 사실 올해 3인방도 사실 총체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아마 플래그보다 아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각 약점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했을 때 이 선수들이 스타급으로 뛸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다 점쳐볼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건데 후후 연도 드래프트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라도 이 코어를 챙기려면 올해 이제 탑3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이 구단들에게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워낙 탱킹이 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모두가 탱킹하는 그런 일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페이스만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의 광란과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서 하고픈 얘기가 있으시다면 이제 패널분들 편하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이제 주목해서 본 게 이제 NIL 저번에 저희가 글로 한번 다루고 얘기했다시피 NIL이 들어오면서 유럽 선수들 스카우트 붐이 일었고 그리고 2라운더들이 사실 그 애매한 연차의 선수들이 이 대학에 남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학에 남게 되면서 4학년 외에는 2라운더들이 순간적으로 풀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지난 드랩에서 생겼었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궁금해서 봤는데 유럽 스카우트는 완전히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번 시즌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아까 스바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와글러의 팀이 와글러 외에 전부 유럽 선수들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특정 팀들은 아예 이런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지금 꽂혀서 유럽 선수들을 영입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이번 시즌에도 2라운더들이 여전히 풀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만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드래프트의 기대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전체 드래프트 기대치는 맨 위에 따라 갈리잖아요. 네네. 맨 위가 좋으면 황금 드래프트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은 저는 드래프트를 좀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각 팀 팬 입장에서 파고 들어가면 걸린 순번대에 따라서 이제 기대치가 좀 달라지고 드래프트 전체에 대한 인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탑3에 든다면 아마 성공적이겠죠. 4번으로 아마 윌슨 같은 선수를 뽑더라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다루었던 이제 5번부터 10번 때 이 선수들 각각 그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 선수가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주전급으로 성공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선수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에요. 네네. 대신 단점을 해결하면 뭐 기대치를 걸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확실성이 있는 사실 드래프트는 아니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탑 10, 그러니까 한 6번, 7번 때 픽을 뽑거나 아니면 아예 저 아래에서 14번, 15번 때 픽을 뽑거나 그 둘의 결과적인 차이가 얼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위쪽에서 실패를 해서 약간 벤치 프로필 가까이 찍힌다면
아래쪽에서 스틸픽을 뽑아가지고 비슷한 성과를 내는 게 사실은 순번 대비 이익으로 보면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반대로 이제 1라운드 20번 때까지 뭐 그 정도 순번이 위쪽에서 뽑은 로터리 선수랑 어느 정도 기대치가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전체 풀로 보면 이번 연도가 또 아래쪽 팀들에게는 또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앤서니 말씀하셨지만 그 NIL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남을지는 데드라인이 되기 전까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네. 원래 같으면 약셀도 올해 대학에서 뛰면 안 되고 작년에 1라운더로 왔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선수들이 너무 왔어야 되는데 계속 대학에 남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도 이 좋은 1라운드 풀 가운데서 로터리에 들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철회를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조금 1라운드 중에서 몇 명이 있을 거라 봐요, 분명히. 네. 또 프로권 팀 팬분들은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거는 데드라인이 끝난 다음에 또 풀 전체는 그때 평가해봐야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스페이스마인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되게 소신픽으로 계속 크니플을 3픽으로 미르셨고, 크니플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대박을 쳤잖아요. 그, 크니플처럼 올해 탑3 외에, 탑3에 버금갈 만큼 좀 진짜 괜찮다. 얘는 정말 성공할 것 같다 하는 선수 누구 있으신가요? 있었으면 제가 확실하게 신나서 얘기하고 다녔을 텐데 올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크니플이나 아니면 데이킨 뭐 업사이드로 따지면 피어스 정도까지 작년에 좀 제가 밀었던 선수들인데 퀸하고 피어스는 이 팀을 잘 못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영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업사이드나 뭐 그거를 좀 대학 기준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올해의 탑3 밖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그 정도 그 좋은 주전 레벨 그 기대치의 선수들이 저는 지금은 약간 애매한 인상이 아닐까 싶고 오늘 다룬 선수 중 몇 명을 이제 작년에 말하자면 콜린 머레이 보일스 티어 제가 머리 보이스를 6번, 7번 이쯤에 뒀었는데 이 정도는 이제 확실히 주전을 세우기는 이제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확실해서 이제 조금 주전 한 네 번째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세우면 괜찮을 선수라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들 선수가 몇 명 있을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본 중입니다. 아마 이제 와글러까지는 거기 올라갈 것 같고 어, 나머지 선수 중에서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약점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올해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니플급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좀 들어보니까 인디애나의 주바치 영입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인디애나 자꾸 그 가끔씩 커뮤니티에서 왜 올해 드래프트 풀 좋은데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교방송 13화에서는 이제 3월 강란과 탑3를 제외한 유망주들에 대해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드래프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래프트에 대해서는 특히 탑4 윌슨까지 포함해서 탑4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즌이 되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상 불교의 불교방송 13화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